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도 굿인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아도르노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무척 즐겁습니다. 저는 이름은 이순예라고 하고요. 아주 촌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홍익대학교에서 잠깐 교편을 잡았었는데 이제 나이가 돼서 이제 그만 하게 된 전이라는 말을 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미학하고 동문학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원래 나갈 때는 옆에 이제 예술철학이라고 이렇게 되어서 제가 동문학으로 고쳤는데 조금 말씀을 드릴 게 원래 우리나라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학론이 오늘 우리도 이제 하게 되는 내용이나 아니면 이제 제가 연구하는 게 사실은 제가 독일에서 뭐 철학과나 예술 철학이나 미학과에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동문과에서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미학이라고 하는 연구가 도고동문학과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 지도 교수님의 전공 분야가 근현대 미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미학과가 없고요. 음악이나 미술 쪽에서 이제 약간 이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철학과에서 이제 가끔 판단력 비판 강의를 개설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이 미학이라는 학문이 이제 오히려 더 철학 쪽으로 좀 많이 기울어져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으로 조금 방향 전환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학이 문학이나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예술에 대한 이런 논의들을 바탕에 있고 난 다음에 개념적인 얘기를 했을 때 아도르노가 훨씬 더 잘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술 철학은 미학하고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그건 이제 철학과에 가서 제가 이제 수업도 들어보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요걸 조금 방향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문화산업론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제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다른 아도르노 사상은 워낙 다양한 방식으로, 온갖 곳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아도르노가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철학하고 사회학 동시에 정교수직을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회학 독일 전 사회학 학회의 회장을 상당히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학 부분의 저술들도 굉장히 많이 남겼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아도르노를 굉장히 이제 보편사상가로, 20세기 마지막 보편사상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제가 이제 문화산업론의 한 부분만 해서 다른 부분은 다른 선생님들께서 이제 차근차근하게 해주실 테니까 저는 이 문화산업론에서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가 이제 약간 태제로 비슷하게 지금 올려놓은 내용이 가벼운 예술은 진지한 예술의 사회적 양심가책이다라는 사회적 양심가책이라는 말에 아마 집중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 그러니까 계몽의 변증법의 일부로 나와 있는 거죠. 네, 계몽의 변증법이 아도르노가 미국 망명 시절에 44년도 이쯤에 써고 발표는 이제 그 후에 됐는데 처음에는 좀 잘 안 읽히다가 나중에 이제 60년대에 와서 이제 폭발적으로 수용이 되면서 이제 68 학생운동 세력들하고 이제 연결이 되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그 시절에 아도르노가 개념들을 조금 이제 초반에는 좀 혼동되게 이렇게 썼다가 저렇게 썼다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벼운 예술하고 진지한 예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가벼운 예술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중문화에서 얘기되고 있는 문화 상품들 그쪽을 가벼운 예술이라고 얘기를 했고 아도르노도 이제 고심을 했나 봐요. 왜냐하면 이 문화 산업이라는 게 유럽에서는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았는데 미국에서 이제 헐리우드 근처에 살면서 영화를 보면서 이제 주로 영화하고 라디오를 집중으로 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40년대, 50년대 그다음에 이제 재즈에 대한 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재즈도 그때 40년대 재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념들이 좀 있는데 지금 우리의 논의로 하면은 가벼운 예술, 그다음에 진지한 예술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본격 예술, 자율 예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끝까지 이 문화산업론에서는 가벼운 예술하고 진지한 예술 이 두 용어를 씁니다. 그 나중에 미학 이론에 가면은 이제 자율 예술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제 미학 이론은 60년대에 가서 쓴 거기 때문에 이제 한 20년쯤 차이가 나죠. 그런 용어상의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뭐 근데 이 문제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도대체 사회적 가책이라는 말이 뭐냐.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 선생님들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독일어로는 슐레chtesgewissen이라는 용어로 나와 있는데 조금 이제 제가 김유동 선생님께 참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좀 제가 이제 이걸 말을 고쳤습니다. 김유동 선생님께서는 검은 마음이다.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 좀 의미 전달에서, 분명하지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거를 사회적 양심가책이다라고 말을 고쳤는데, 김유동 선생님하고 맨 마지막에 우리 변증법 강의 맡아주신 홍순영 선생님은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아도르노 번역하고 아도르노를 연구를 하셨는데 그 당시가 80년대, 90년대 이때거든요. 저는 그때 아도르노는 이제 쳐다도 못 봤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접근을 할 수가 없었는데 오늘 홍순영 선생님께서 미학이론 번역하셨다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기절을 할 뻔했는데 그 책을 읽었는데 그냥 글자만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 저는 원래 학부 다닐 때는 레싱이라고 드라마 작가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이론을 하고 18세기 작가였고, 그리고 이제 독일에 가서도 90년대, 유학을 좀 늦게 갔는데 90년대에 가서도 계속해서 18세기 드라마 하려고 하다가, 제가 다니던 학교의 특성상 도서관이 그냥 다 통해 있거든요. 그래서 동문학과 도서관을 하다가 옆으로 가다가 어떻게 철학과 도서관을 가서 판단력 비판을 발견을 하고 판단력 비판에 빠져가지고 한 2, 3년 동안 하고 이제 철학과에 가서 수업 듣고 그 다음에 페이퍼 쓰고 그랬더니 저희 지도 교수께서 이걸 가지고 그때 페이퍼 쓴 거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 시작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레싱은 좀 뒤로 처지고 판단력 비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다가 연결이 돼서 아도르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도르노를 읽은 거는 90년대 후반부에 가서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했던 레싱의 드라마 작품 같은 경우는 제가 칸트하고 아도르노를 연구하면서 나온 테이제에 대한 논증하는 방식으로 드라마 작품을 하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제가 공부를 해서 사실 저는 이제 중간 세대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아도르노 연구자들 중에서. 근데 홍승 선생님하고 김유동 선생님은 그 시절에 이렇게 아도르노를 했다라는 건 정말 저는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아도르노가 수용될 수 있는 토양이 좀 거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도르노 문화산업론이든 아니면 계몽의 변증법 자체가 고도 산업사회의 문제점들을 개를 한 겁니다.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아도르노는 계몽의 변증법에서 자본주의라는 말은 거의 개념은 잘 안 쓰고 산업사회라는 말을 씁니다. 그건 나름대로 본인들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마르크스주의에서 출발을 했지만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계급투쟁이라든가 그다음에 혁명 이런 것들에 대한 거리를 두면서 다른 방식으로 이제 마르크스주의가 중점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개념을 산업사회로
쓰는데 당시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는 한창 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었지만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그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는 아직까지 산업사회에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학번은 좀 많기는 한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생각을 해보면은 농경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료들이 지방에서 올라올 때 땅 한 마지기 팔아가지고 등록금하고 그 다음에 하숙비 하고 해서 이제 올라와서 그런 시절에 이 아도르노가 수용이 된다라는 거는 조금 굉장히 힘들고 그 다음에 또 제가 학생들한테 누누이 얘기하는데 이런 어떤 외국의 이론이 무척 어렵게 들리는데 제가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고 개념들이 낯설 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념이 좀 낯설어요. 그거를 조금 여러분들한테 그 낯선 개념들을 조금 우리가 쓰는 개념하고 연결시켜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제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낯선 부분을 좀 극복을 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히 아도르노 원전을 텍스트를 읽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PPT 준비를 한 것도 제 얘기를 쓰기보다는 아도르노 계몽계 변증법에 나와 있는 구절들을 골라서 기록을 하고 그 구절이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되는가,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이전을 할 수 있는가,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낼게 합니다. 이건 조금 참 생각하면 아쉬운 게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통과하지 않고 나름으로 근대화가 되었다면 우리식으로도 개념을 발전을 시켰겠죠. 그러면 그걸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중간에 이제 그 부분이 또 끊어져 나가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들여와야 됐고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세계 자본주의 세계 체제의 산업화 과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개념들은 어쩔 수 수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이렇게 김유동 선생님께서 번역을 하신 거에 대해서 저 굉장히 정말 존경하는 그런 생각. 김유동 선생님, 그 다음에 부정변증법하고 미학이론 번역하신 홍정현 선생님은 정말 선구자시고요. 가끔가다 제가 그래서 이제 용어들을 조금 바꾸는 그런 방식이다. 서론이 좀 길었죠. 그래서 이 도대체 사회적 양심가책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인가? 왜 사회적 양심가책이 되느냐? 사회적 전제 때문에 진지한 예술이 어쩔 수 없이 놓칠 수밖에 없는 진리의 어떤 측면이 가벼운 예술의 사안의 정당함을 드러내는 것 같은 가상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슐라히테스게비슨 양심가책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원래 예술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전제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수업 중간에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는 서구의 전통임과 더불어 유럽 중에서도 특히 독일에서 이론화된 그런 굉장히 독특한 사회 구성 원리예요. 여러분들 칸트의 3대 비판서의 완성이 판단력 비판으로 되고 그 판단력 비판이 바로 예술의 가지고 있는 체계의 구성 원리, 체계를 완성시키는 그 부분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을 우리나라 철학 전공하시는 분들이 잘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문학 전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너무 철학의 체계화 쪽으로 경도되는 그런 경향들이 조금 보여서 이제 문학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체계화가 안 되면 이제 철학하시는 분들은 조금 만족하지 못하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auf jeden Fall 예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부분이 있고 특히 아도르노는 예술이 진리 능력, 예술만이 20세기 이후에 특히 이제 본인이 겪었던 파시즘 이후에는 예술만이 진리 능력이 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개념은 진리 능력이 없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개념이 가지고 여러 가지고 있는 한 게 뭐 이건 아마 해겔부터 나와서 변증법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념 가지고 계속 하잖아요. 근데 아도르노는 단호하게 예술만이 진리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전통이 아도르노가 그냥 혼자만 얘기한 게 아니라 18세기부터 독일에서 예술이 진행되어 있는 예술의 이론적인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제가 중간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 18세기의 계몽주의에서 독일, 프랑스, 영국 세 나라가 계몽주의 다 같이 시작을 했는데 그 결과가 좀 달리 나왔죠.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고 프랑스는 혁명이 됐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프랑스 혁명을 계몽주의의 결과로 많이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요새는 조금 독일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저런 거는 다 떼어다도 독일의 18세기 계몽주의의 결과를 프리드리히 슐레겔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문학이 철학하고 결합한 거다. 그게 계몽주의의 성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문학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다. 네, 그 말이 맞습니다.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영문학하고는 상당히 좀 많이 결이 다른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모든 철학자들이 예술에 대해서 다 얘기하잖아요. 쉘링, 헤겔부터 해가지고 미학 쓰고 이제 이러는 게, 그런 전통 하에서 아도르노가 이제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20세기에 와서는 철학은 개념으로 진리 능력을 상실했고, 그 대신 이제 예술만이 진리에 가까이 갈 수 있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예술이 그 일을 못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사회가 예술 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예술이 그 어떤 부분, 예술이 놓치고 있는 어떤 부분을 데려다가 해서 사람들한테 그거에 대한 어떤 부분을 준다. 이걸 이제 아주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얘기하는 거 허위의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심심풀이나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그렇게 이제 대중예술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논의에 그다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없는 건 아닌데, 그렇게 요즘에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너 틀렸다. 그러면 그래, 나 틀렸어, 나 고칠게, 이렇게 안 되잖아요. 대중문화는 저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건 논의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게, 민중을 위한 꿈이 없는 예술은 몽상적인 이산주의를 시정시킨다. 이게 이제 아도르노가 민중을 위한 예술이라는 말을 쓰고요. 제가 이 텍스트를 옆에 나와 있는 쪽수는 우리나라 김유동 선생님께서 번역을 하신 그 부분의 계몽의 변증법의 쪽수입니다. 민중을 위한 예술이라고 얘기를 했지, 대중예술이라는 말 아도르노 쓰지 않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린 대중예술은 성립 불가능한 개념이에요. 대중하고 예술하고는 결합할 수 없습니다. 대중문화는 가능합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아도르노가 어쩌다가 한두 번 매스라는 말은 딱 한 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텍스트를 읽어보면. 근데 이제 이렇게 자율예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그런 어떤 분명히 엘리트적인 거는 사실이에요. 그 엘리트적인 걸 엘리트주의라고 해서 엘리트주의는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고, 그만큼 그 전후좌우의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민중을 위한다라고 하는 예술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한참 민중들이 고통에 차 있고 이랬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이상주의를 실현시켜 주는데, 이거는 비판적인 이상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그래서 아도르노의 태제는 뭐냐면은, 가벼운 예술과 진지한 예술이 둘 다 분리시켜서 따로 두 개가 같이 가야 한다. 그리고 둘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게 아도르노가 쓰고 있는 문화산업론에서 얘기하는 태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아도르노가 자신의 전체 사상 체계를 완성을 할 때
그 예술이 최고 전체의 그 모든 그 논의들을 완성시키는 통합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이 부분은 이제 호르크하이머도 사실은 잘 그 이해를 할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도르노가 쓴 음악에 관한 텍스트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막 열광을 했는데 이 계몽의 변증 보면 두 분의 그 아주 공저라고 그 알려져 공저죠. 공저인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 공저를 쓰면서 각자 나중에 쓰고 난 다음에 생각들이 조금씩 달랐어요. 아도르노는 이 그 문화산업론을 쓰고 나서 이제 예술 미학 이론을 통해서 그 텍스트를 자신의 사상을 좀 통합시키려고 했던 이런 게 있었고 호르크하이머는 다른 방식으로 예술은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좀 이런저런 시도를 했는데 그 시도를 그 끝내 완성은 하지 못하고 그건 이제 호르크하이머가 이제 고려를 많이 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있는데 60년대 당장 그 독일에서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처한 위치가 그렇게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부로부터 엄청나게 그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호르크하이머는 이제 학파를 보호하는 가부장의 그 위치에 있었고, 그래서 정치 쪽으로 가서 다른 어떤 같은 프랑크푸르트 대학에 있는 교수들한테서도 저 유태인들 쟤네들 왜 이렇게 유명하고 인기 받고 뭐 이런 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호르크하이머는 정말 당시 수상하고 같이 놀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보호하고 그러느라고 호르크하이머는 이제 자기의 어떤 사상 체계를 좀 완성을 하지는 않았고 아도르노는 그냥 그 호르크하이머가 그 보호해주는 그 우산 밑에서 이제 열심히 했는데 호르크하이머의 뜻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 예술을 전체 그 자기의 사상을 완성하는 그 최후의 그 수렴점으로 그 받았고 이 부분이 우리한테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이제 아포리로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 저도 그냥 좀 짐작을 할 뿐이고 아직 그렇게 많이 그 얘기를 아직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이 아도르노의 계몽변증법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중간에 이 프래그먼트 단편들로 얘기가 되어 있죠. 그리고 단편들을 이제 가지고 서로 그 토론을 하고 그 토론을 아도르노 부인 그레텔이 받아 적어서 계속 수정을 해서 다시 갖다 주면 또 쓰고 그레텔의 기여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의 공저자라고 그러면 이제 표현 같은 것도 그레텔이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토론을 다 이해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장마다 누가 그 장을 주도했느냐 이런 것들은 충분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문체를 보면 얘기가 있어서 보통 처음에 나오는 계몽의 개념은 호르크하이머의 주도하에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론, 첫 번째 보론, 오디세이 그 부분은 아도르노. 그 다음에 도덕에 대한 그 사드 얘기는 호르크하이머 다시. 그리고 문화산업은 누가 봐도 이거는 아도르노다. 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판본에는 뒤에 하버마스가 이 책에 대해서 이제 후기를 썼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수업 시간에 이런저런 독일 친구들이나 아니면 교수님한테서 들은 이런저런 얘기하고 요즘에 이제 최근에 귀국하신 분들이 수업 시간에 아도르노의 수업 시간에 이렇게 들었다는 얘기 보면 상당히 좀 편차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독일 내부에서도 이제 얘기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진행이 되어서 어느 게 옳다 이런 건데 이제 그런 거는 다 이렇게 이제 참고사항으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2차 문헌 같은 거 물론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이제 여러분들 논문을 쓰시거나 계속 좀 알고 싶다 그러시면 원전을 통하셔야 됩니다. 원문을 읽지 않고 우리나라에 자꾸 좀 나쁜 습관이 들어 있어요. 이렇게 계속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그러다가 보면은 중간에 처음에는 조금 어긋날 수 있는데 그게 나중에는 굉장히 어긋나서 이 문화산업론 같은 부분은 조금 상당히 많이 우려할 만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분리는 최소한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되는 문화의 부정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화가 지금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걸 어느 한쪽으로 가벼운 예술을 진지한 예술 속으로 끌어든지 또는 그 반대할 경우 대립은 최소한 하야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문화산업이 시도하는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40년대 아도르노가 그 미국에 있으면서 보니까 자율예술보다는 문화산업이 이제 더 힘이 세지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특히 영화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굉장히 그 힘이 세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이제 문화산업의 대표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화하고 재즈하고 구체적인 그 상품의 그 개별적인 장르로 들어가면 논란이 굉장히 심할 수 있어요. 영화를 예술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 연구도 할 수 없고 이제 나이가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당시 아도르노가 40년대에 접했던 헐리우드 영화, 그 다음에 당시 아도르노가 접했던 40년대의 재즈, 그것과 요즘의 영화나 재즈는 많이 달라졌죠. 그 내부에서 그렇게 달라지면 그걸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읽을 때 이건 40년대 텍스트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오페라예요. 오페라는 옛날에 그냥 궁정에서 군주들이 이쁜 거 보고 싶어서 궁정에 이제 전속해서 옛날에는 저 연극하고 그 오페라가 그냥 그 군주들에 있는 그 영이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앞에 그 공연을 하면 앞에서 밥을 먹어요. 밥을 먹다가 어떤 뭐 왕이 드는 어떤 여배우가 나와서 뭐라고 한다 그러면 거기 그거 좀 다시 한번 해봐.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게 무대와 객석하고의 이게 없었습니다. 오페라도 그리고 그냥 당연히 그냥 그 예쁜 옷 입혀놓고 무대에서 보는 이런 거였는데 18세기 오면서 진지한 그 연극이 시작돼서 이제 딱 그 막이 내려와서 열리고 그 다음에는 안 들여보내주죠. 조금만 늦게 가도 안 들여보내줘요. 그렇게 엄격한 게 바뀐 게 이제 18세기 연극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페라도 바그너 정도 오면 오페라를 엔터테인먼트, 이제 여기에서 쓰는 아뮤즈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 못하죠. 아도르노도 바그너 오페라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한 그 논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자체 발전을 하고 어떤 부분은 스스로 또 자기가 소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뭐 영화가 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재즈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도르노가 틀리지 않아. 이런 논의는 정말 그 시간 낭비이고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토대가 배경이 뭐냐. 비판 이론이잖아요. 비판이라는 거는 칸트가 얘기했듯이 가능성의 조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나온 가능성이 어디에 있냐. 그랬을 때 지금 예술이 20세기 산업사회에 와서는 자율예술이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잠식되어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술이 원래 얘기했던 행복의 요구입니다. 예술의 쾌라는 건 행복의 요구입니다. 그런 거에 대한 것을 버리지 않았죠. 잊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한때 충족시켜준 적도 있고요. 아도르노 미학이론 같은 걸 보면은 그 18세기에서 19세기 초로 넘어올 때까지 요즘에 우리는 베토벤을 들으면서 그냥 음을 듣잖아요. 음을 들으면서도 참 좋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 교양시민층은 베토벤의 그 교향악을 들으면서 거기서 역사 철학을 얘기를 할 수가 있었대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독일에서. 교양시민층에. 그러니까 이제 아도르노는 그거를 잊지를 못하는 거죠. 예술이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술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의 조건을 얘기할 때 조건이 지금 너무나 이게 안 좋기 때문에 가벼운 예술하고 진지한 예술로 남아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융합을 하려고 하는 건 이제 자율예술이 이제 다시 옛날처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이제 거의 불가능하고 왜냐면 이제 사회가 대중사회로 변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화산업이 자꾸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도르노가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대중문화를 폄훼하는 그런 논의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이 얘기를 좀 반드시 들리고 싶은데요. 유흥과 같은 문화산업의 모든 요소들은 문화산업이 존재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이런 어떤 유흥의 요인이 없이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옛날부터. 이제 이런 요소들이 문제는 뭐냐면은 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산업사회가, 그러니까 유흥이 예전에는 그냥 있었는데, 그리고 누구나 다 그런 거에 참여했었는데, 이제는 그걸 산업으로 했고, 그 산업이 무슨 일을 하냐면은 여기 지금 했던 게 세련화시키고, 그 다음에 개선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걸 마치 이제 진정한 어떤 우리의 내면의 욕구 표출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좀 아니다. 그런데 유흥은 유흥대로 우리 즐김의 문화는 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 들고 온 거 옛날에 옆에 있는 루벤스의 작품은 시골장터라는 그림인데, 여기 사람들 모여서 뭐해요? 장사 안 하고 그냥 뒤엉켜 있죠. 사실 유럽의 이런 사육제 문화라든가 엄청나게 페스티벌이 많아요. 유럽에서는 별별 페스티벌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냥 기차가 막 지나가면서 사탕을 그냥 엄청나게 뿌려요. 이만큼 두께로. 그러면 이제 주변에 있는 우리 동료 유학생 아이들 있는 집에서는 애들 데리고 가갖고 사탕 집어오고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주변 전후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데, 사육제라는 건 굉장히 좀 얘기하기는 이렇게 거의 이렇게 탈의하는 이런 어떤 것들, 굉장히 고상한 분이신 것 같은데, 그런 날은 이제 탈의를 하고 나가서 사육제 하고 있고, 여기서 지금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렇게 뭉쳐서 노는 이런 일들이 중세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톨릭은 사실 개개인들의 섹슈얼리티에 대해서 상당히 느슨했다라고 주로 얘기를 하고, 이제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부터 일부 일처제가 이제 확실하게 도입이 되는 이런 형태였는데, 그 옆에 이제 방탄소년단이 하는 걸 보면 이제 여기는 기획이 되는 거죠. 기획이 되고, 기획사가 이제는 옆에 있는 플랑드르의 시골장터는 여기에는 이윤 창출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냥 그날 하루 이제 이렇게 느슨하게 지내는 거고요. 서로. 오른쪽에 방탄소년단의 경우 여기에 이제 산업의 기획이 들어갔다. 그런데 이 산업의 기획의 성격에 대해서 아도르노는 문화산업론에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텍스트에는 선생님께서 이거를 예술로 번역을 하셨는데, 이 실수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번역을 좀 했는데, 실수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문장을 하는데 도저히 이 문장이 앞뒤가 안 맞아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물 마시고 한참 돌아다니다가 커피 마시고 들어와서 다시 보면 이렇게 정말 쿨투어라고 쓰여 있는 거를 제가 계속해서 쿤스트를 읽고 있었어요. 진짜, 아니, 이거 내가 뭐 하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번역은 그런 실수가 어쩔 수 없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유흥의 결합은 오늘날 문화의 박탈만이 아니라 오락의 정신화를 가져온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사회에서 기획하고 프로모션을 하죠. 우리 BTS 엄청난 그걸 가지고 이제 기획을 하는데, 그 기획은 뭐냐 하면 계속해서 영화가 실제가 아닌 사진으로 이루어지고 라디오 녹음을 이루어지고 우리 사람들이 복사판, 그러니까 계속해서 중간에 관리하는 게 들어가죠. 그죠? 중간에 세팅하고 바꾸고 이러는 일이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점점 갈수록 그 과정에서 정신화된다, 오락이.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즉자적으로 자신의 어떤 욕구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분출을 하고. 그러니까 독일에서 제가 공부할 때 많은 학생들이나 이제
발표 이런 거 할 때 이제 선생님들이 아도르노가 현재에 왔을 때 재즈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잘 모르겠다. 재즈가 그 사이에 많이 변화하긴 했지만 그렇지만 락은 분명히 인정을 했을 거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락은 우리가 갖고 있는 내면의 어떤 그 욕구 이런 것들에 해방적으로 직접적인 분출을 한다. 아도르노는 도덕적으로 그걸 눌러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직접적으로 분출이 돼서 해방적인 자기 개인의 해방적인 어떤 것들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면 그래서 락 오페라도 했었어요. 여러 번 락은 인정을 했을 텐데 재즈는 좀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또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좀 재즈를 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재즈는 그렇지만 락은 분명히 인정했을 거다. 그런 식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락의 정신화가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기획사가 등장을 해가지고 그다음 편집을 하죠.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는 정신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주의 팽창기의 오락은 미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대로 계속될 것이고 심지어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먹고 살았다. 이게 아마 60년대와 60년대까지의 헐리우드 문화산업의 그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새는 좀 그렇게 되지 않아서 좀 이제 아포칼립스 같은 그런 이제 영화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영화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믿음이 한 번 더 정신화된다. 이제 그렇지 않고 잘 될 거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한 번 더 정신화된다. 이 새로운 믿음은 매우 교묘하며 눈앞에 떠올릴 수 있는 구체적 목표는 모두 이러지만 현실 뒤에 투사되어 있는 금맥 속에 자리 잡고 있다. 통계 시대의 대중은 화면 속의 백만장자와 자신을 동일시하기에는 너무나 영리합니다. 그렇지만 큰 숫자가 만드는 환상에서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야, 누가 돈 벌었더라. 근데 자기와 그 사람을 동일시하지는 않지만 그 뒤에 뭐가 있다라는 걸 알만 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영끌에서 집 사고 그다음에 주식 투자하고 그런 일들은 이제 생긴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런 환상들을 계속해서 유포하는 일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럼 문화라는 게 무엇냐? 지금까지 이제 있을 때 다시 하면 여러분들 이 문화의 사전적인 정의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아도르노의 중간 점검을 한번 보면 문화란 옛날부터 혁명적 혹은 야만적 분들을 길들이는데 기여해 왔다. 산업사회에서의 문화는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계속 산업사회라고 얘기하지 자본주의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혁명에 대한 기대를 버렸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계급 모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사회에서 얘기되는 건 이제 조금 바로 뒤에 나오는데 바로 테크놀로지죠. 테크놀로지가 전체를 지배하는 그게 이제 딱 요즘 우리 21세기에 와서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게 되는 그러니까 아도르노가 작업을 했던 당시만 하더라도 같이 이제 처음 출발이 마르크스주의에서 아도르노의 프랑크푸르트 학파도 처음에 이제 막스주의에서 출발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정신적인 이제 물질적인 토대가 되는 거는 펠릭스 바일이라고 우리가 오늘 여기 있을 수 있게 되는 우리 김희경 장학재단 하신 분하고 똑같이 엄청난 양의 자금을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제공하신 펠릭스 바일도 당시 아르헨티나에 하고 유럽하고의 곡물 교육의 거의 3분의 1을 담당을 했던 집안이래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때는 펠릭스 바일의 아버님인 헤르만 바일이 곡물업을 하다 보면은 운반하는 선박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정보를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 1차 세계대전 때 해군의 전함 부분, 선박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자문을 할 정도로 아무튼 엄청난 부인데 아들인 펠릭스 바일 공부하라고 독일 보냈더니 마르크스주의자가 돼가지고 그 사람은 이거를 학파를 키운 다음에 나중에 혁명 이후에 민주주의 오면은 자기가 이제 거기 정부에 바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금방 히틀러
등장하고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대부분의 학파 사람들이 스탈린주의가 등장하는 거 보면서 이제 막스주의를 다시 새롭게 하면서 이제 계급 그 부분은 이제 버리게 되고 자본주의의 그 이윤율 저하, 그다음에 자본 집중 그 부분에 이제 그 중심적인 이론의 뿌리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사회라는 말을 계속 씁니다. 문화의 이러한 역할에 다른 무엇을 더 첨가한다. 산업사회 문화는 사람들이 겨우겨우 감당해 나가는 가혹한 삶의 조건을 부단히 연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문화산업이 원래는 사람들한테 엔터테인먼트를 제공을 해야 되고 기본풀이 제대로 하고 한 번쯤은 자기를 이렇게 좀 풀어놔서 좀 자연 상태로 좀 돌아갔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점점 갈수록 이 유흥이 정신화되면서 이 가혹한 삶의 조건들을 그 다음날 다시 또 가서, 그러니까 컨베이어 벨트잖아요. 당시에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집에 와서 다시 쉬는 시간이 완전히 거기서부터 이탈이 아니라 그 다음날 다시 똑같은 노동 조건에 가서 할 수 있게 되는, 이거를 연습시켜서 완전히 익숙해지는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아도르노의 중간 점검인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도르노의 문화산업론의 제안은 진지한 예술과 가벼운 예술이 둘 다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가벼운 예술이 그렇게 진행되는 거를 막을 수는 없다예요. 왜냐하면 그런 산업이 존재하고 자본주의를 산업사회를 이론가의 힘으로 혼자의 힘으로 막을 수 없듯이 문화가 그렇게 진행되고 그다음에 헐리우드에서 그렇게 되고 있는 거 그걸 누가 막아요. 그건 이제 그거대로 하고 그러면 이제 자율예술이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자율예술은 또 자율예술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예술의 이중주를 얘기를 하는데 이건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역사적으로도 이 둘은 늘 공존해 왔었다. 아까 그림을 보여드렸듯이 그렇게 민중들이 이렇게 저작거리에서 하고 있는 거, 그거 막지 않았습니다. 워낙 일부 일처제가 자리 잡은 거는 요즘에 와서 이제 일부 일처제 실패라고 거의 판명이 났지만 18세기에 와서 이제 일부 일처제 그다음에 이제 개인과 개인의 결합 젊은 베르테르 슬픔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둘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핵가족을 이루는 이런 것이 이제 기획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괴테의 작품에 보면은 자연아라는 얘기가 나와요. 나튜얼리히에 토chter, 자연의 딸. 처음에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생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생아라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다. 그래서 그런 방식의 것들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그거를 막을 수는 없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은 청순가련형 여성을 이제 예를 아도르노가 미학이론에서 잠깐 이걸 언급을 해서 제가 이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일 18세기 시민비극에서는 혁명의 전이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 헐리우드 문화산업의 포섭이 조금 있다가 다시 그리고 80년대, 90년대에 TV 드라마에 청순가련형 여성이 여러분들 어쩌면 젊은 친구들은 잘 안 봤을 텐데 제가 젊었을 때는 이제 정말 청순가련형 여성들이 나왔는데 요새는 이제 여성의 유형이 많이 바뀌었죠. 북구 신화의 영향이나 이래서 굉장히 전투적인 그런 안젤리나 졸리 이렇게 되면 이제 청순가련형하고 틀리죠. 근데 이제 이 청순가련형 여성이 원래는 먼저 혁명의 전이었습니다. 시민비극이라고 해서 18세기의 새로운 비극의 장르가 제가 이제 처음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었는데 비극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원래 비극은 고전 비극에서는 여자가 주인공일 수 없죠. 굉장히 신분이 높은 웨디푸스 같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 추락했을 때 그 비극적 낙차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레싱이 시민비극을 얘기하면서 청순가련형 여성을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작품을 썼어요. 근데 이거의 이건 뭐냐면은 시민관객과의 심리적 동일화를 유도해서 반봉거 의식을. 저기 우리의 아주 예쁜
여성이 아주 더 미덕 있고 착실한 여성이 남봉꾼인 그 영주한테 당해서 저렇게 몰락하는구나. 뭐 또 대충 이제 뭐 여기처럼 그 독사를 칼로 찔리거나 독사를 당하거나 뭐 정부에 의해서 이제 좀 그런 식으로 나가요. 근데 그런 식으로 되면서 관객층과의 심리적 동일화를 해서 봉건 영주 저놈 나쁜 놈 이렇게 돼서 독일이 연극을 통해서 혁명을 하려고 했던 것, 괴테하고 실러가 바이마르에서 시도했던 그런 거에 속하죠. 그리고 이 작품은 20세기에도 새롭게 각색이 되어서 그 무대에 올라서 저도 가끔 가면 봅니다. 제가 이제 전공을 하고. 근데 이제 새로운 각색은 굉장히 이제 현대적인 방식으로 그 각색을 하게 되죠. 이렇게 아까 다시 위로 올라가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혁명이 전이었는데 이게 이제 할리우드 산업에 오면은 이제 그 청순가는 여성이 60년대에 엄청나게 그 주인공으로 흥행수표로 요새는 아닙니다. 이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이 예를 들자면 뭐 그 엄청나게 많은 예를 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본격 소설이 영화화되는 거, 안나 까레리나 최근에 나온 영화 엄청나게 잘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본격 소설이 발전시킨 형식, 추리 소설이나 공포 소설 같은 것들을 본격 소설이 발전을 시켰는데 그게 이제 장르 소설화되면서 요새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얘기되고 이렇게 서로 그 주고받는 이런 관계에 있었지 이게 그렇게 완전히 뭐 이렇게 딱 잘라서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화산업론을 이제 다시 제가 주변에 관한 얘기들을 좀 도움이 될 만한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문화산업론은 계몽변증법 내에서 이게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도르노는 이 예술을 가지고 자신의 전체적인 사상을 하나의 그 전반적인 걸로 완성시키려는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미학 이론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제 본인도 얘기하냐면은 그 자신이 스스로 요청하는 것보다 좀 더 진지하게 취급되었다. 문화산업론을 쓰면서 본인이 여기에 이제 상당히 진지한 그런 관심을 기울였고 여기에서 이제 미학 이론으로 발전을 해나가는데 미학 이론과의 관계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학 이론에서 여기 그 객관적으로 내재하는 요구. 예술이 뭘 요구한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진리에 대한 요구를 합니다. 철학에 대해서는 부정변제법 그래서 그 부정성의 그 사유 방식 이런 것들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진리를 요구하는 거는 예술, 진리가는 예술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성화된 진리가 되려는 그래서 이 미학 이론과의 관계 이거를 계몽의 변증법 서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서문이 아도르노하고 호르카이머하고 둘이서 같이 썼을 텐데 그 부분은 뭐 누가 주도했다 이런 얘기를 하버마스도 안 쓰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압축적이면서 서문에 모든 얘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 계몽의 변증법 읽으시는 선생님들은 서문부터 읽으면 너무 버겁고요. 이제 다 읽고 마지막에 다시 이제 정리하고 그 내용을 어떤 태제 같은 걸로 이제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서문은 정말로 압축된 이런 얘기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다시 얘기하면 문화산업에 관한 장은 계몽이 어떻게 이데올로기로 퇴보하느냐. 계몽이라는 거는 세계 해명이죠. 인간의 정신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해명하고 이제 옛날에는 신이 지배해서 신이 이렇게 만들었다 그랬는데 이제는 인간이 그거를 해명을 하고 근데 해명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해명을 통해서 인간에게 유용한 인간의 현실적인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큰 방법은 생산력 증대죠. 그래서 계몽주의 시기에 독일에서 생산력 증대를 위해서 이제 워낙 사람들이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절기를 따져서 어느 때 나가서
파종하고 심고 뭐 해라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그런 그 칼렌더 게슈히테라고 있는데 그거를 계몽군주인 프리드리히 2세 뭐 이런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바로 우리가 좀 더 좋은 삶을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인간의 정신 능력을 가지고 세계를 해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다시 이데올로기로 퇴보해서 그게 우리 개인을 다시 구속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이데올로기는 뭘 가지고 계속해서 확장을 하게 되느냐? 테크놀로지다. 테크닉이다. 인간이 정신 능력을 가지고 지상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분석을 했는데 그 분석이 이제 한번 테크놀로지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무한 재생산이 되는 이런 얘기를 뭐 여러분들한테는 당연한 얘기인데 제가 2005년까지도 수업 시간에 이 얘기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그 테크놀로지의 그 지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일반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요새는 계몽의 변증법이나 그 아도르노의 이론이 수용될 수 있는 그 저변은 우리가 이미 충분히. 근데 이걸 반가워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그 파국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좀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몽의 변증법과 문화산업론에서 테크놀로지가 고도화된 문명의 한 단계를 계몽의 신화로 전복된 상태로 진단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계몽의 신화로 뭐 퇴보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제 신화와 계몽의 성격을 얘기를 하자 보면은 합리적인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은 세상이 밝게 해명이 돼야 되는데 19세기까지는 해명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부작용이 나오면 아직까지 우리가 좀 계몽을 덜 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고쳐서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오니 이제 원자탄이 이제 기폭제가 됐지만 이제 여러분들 요즘에 보면은 계몽에서 한쪽으로 합리적 분석을 하면 할수록 다른 쪽에서는 또 다른 불투명성이 아마 코로나 겪으면서 뭐 우리 충분히 이쪽에서 이만큼은 해석이 되는데 나머지 더 큰 부분은 해명이 안 돼서 언제 또 다시 어떤 공격을 받을지 그런. 그 다음에 이제 신화가 또 그 합리적 분석하고 비슷한 부분이 뭐냐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 대표에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익숙하죠. 사람들한테 익숙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저 신이 왜 저런 일을 하는지. 그 다음에 또 뭐 앞뒤가 안 맞는 일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제우스가 막 날아가고 뭐 이러면서 이제 또 해결하고 뭐 아무튼 그래서 그 신화의 짜임이 이제 완성되는 데까지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어느 순간 이게 이제 12신으로 이제 짜여지는 그런 그러면서 이 신화라는 게 익숙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익숙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불가해한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신화하고 계몽이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이건 계몽의 변증법의 서문 부분에 얘기가 되어오는 거 대부분은 저는 계몽의 변증법 이 텍스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여기 지금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뒤에 부분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건데 21세기 문명의 이중성, 서문에서 도출 가능한 논리적 기경이 총체적으로 분석 가능한 현실 세계. 왜냐하면 우리 현실 세계는 이제 분석 도구들 가지고 계속 분석하면 분석할 수 있죠. 우주까지도 나가니까.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가상 세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가상 세계가 또다시 이중적인 그런 익숙함과 불가함. 이 가상 세계도 분석 가능하지만 분석하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있고 저로서는 참 조금 불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계몽의 개념에서 계몽은 총체적이다, 토탈리테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얘기가 이제 계몽이 신화로 전복한다라는 그 얘기의 단초로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신화의 이념도 종국에는 분석 대상으로 만든다. 자기가 자기를 분석하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계몽주의 처음 출발에는 모든 인간이 동등한 인권을 가지고 있고 자유도 누리고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요즘에 어떻게 되죠? 인권을 얘기하는데 인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뭐 이거 가지고 이제 많이 얘기하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쟁도 일어나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념 자체도 자기가 스스로 분석 대상으로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그래서 모든 걸 다 분석 대상으로 만드는 것, 그거를 총체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신화하고 계몽하고의 아까는 이제 신화와 계몽의 같은 점을 얘기를 한 거고, 이제 계몽은 여기서 한 단계로 더 나아가는데요. 신화는 주술인 경우에 신화하고 계몽의 동일한 점은 현실에 작용을 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어떤 철학이나 이런 데서 이성 비판 뭐 이제 이런 거하고 계몽하고 좀 다른 점은, 계몽은 세상을 해명을 했으면 그 해명을 한 걸 가지고 현실을 변화시켜서 거기에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을 취득해서 우리가 더 생산력도 높이고 잘 살게 되고 행복의 나라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신화하고 계몽은 같아요. 근데 신화는 여러분들도 알겠지만은 각각 어떤 악귀를 쫓느냐에 따라서 그 악귀 대상이 되는 마스크를 계속 바꿔 쓰죠. 이런 바꿔 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신화는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계속 연결이 잘 안 되고 중간에 끊어지고 이러는 부분이 있다면, 계몽은 질을 다 없애버리고 분석 대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서 전체주의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토탈리테야. 그래서 계몽주의의 끝은 바로 히틀러의 파시즘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호르크하이머의 생각으로는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교수님 수업 시간에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히틀러의 인종주의가 이제 지난 다음에는 스탈리니즘이 올 거다. 그러니까 인종주의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계몽이 완전히 총체주의화 되면은, 그래서 오히려 스탈리니즘을 더 전체주의의 그 다음 단계로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적을 적시를 해서 이게 필요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적도 필요 없어지면 그냥 이제 모두가 다 병영화된 이런 사회 속에서, 관리된 사회 속에서 살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 계몽이 진행될수록 신화의 저항을 받게 되는데, 이 저항하는 신화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이미 분석적 합리성이 구성 원리로 자리 잡고 있다. 신화의 저항이 맞대응하면서 계몽은 한층 더 신화에 얽혀든다. 계몽은 신화로 돌아가고 신화는 이미 계몽이었다. 이거는 뭐 선생님들 많이 듣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디세이아 읽어보면 앞으로 더 극복했다고 됐는데 그 다음 단계 또 빠지고 계속해서 10년 동안 돌아다니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분석적 합리성이 이미 그 안에 들어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세이렌의 노래 같은 경우죠. 세이렌의 노래는 뭐냐면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통과를 하죠. 귀 막고 노젓고. 그죠? 그 안에 세일의 노래가 엄청난 마력이 있는데 그 마력을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귀 막고 노젓고 이러면 간다. 그 안에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닮아서 하게 되면 닮아서 가는데, 닮고 나면 어떻게 된다? 그 결과는 행복이 아니다. 계몽의 원래 목표는 행복인데 담고 나니까, 신화를 담고 나니까 행복은 없어지고 뭐만 남았다? 살아남음. 요즘에 우리 왜 공부하냐? 살아남기 위해서죠. 행복하지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23쪽에 나오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러한 사유라야 신화를 파괴할 정도로 충분히 강한 것이다. 이 정도 아니면 신화 파괴 못합니다. 계몽이 성립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계몽은 그렇게 느슨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자신의 이론도 비판 이론의 계승자라고 얘기한 우리 울리히백 선생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참 포스트모더니즘 막 얘기 나올 때 포스트모더니즘에 반대하면서, 만약에 근대가 그렇게 어떤 굉장히 인간 억압적인 총체적인 그런 어떤 건물, 신전을 만들었다면
그 근대라는 신전을 허물 수 있는 힘은 바로 근대의 분석적인 사유에서 나올 뿐이지, 그렇게 뭐 차연이라든가 말을 이렇게 막 화려하게 하는 그 언어, 언어 능력, 언어적 합리, 하버마스도 좀 비판을 좀 받는데요. 의사소통 이런 거 아니고, 그만큼 강력해야 근대라는 신전을 허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몽의 자기 파괴 과정에서 전 총체주의다. 주술은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해서 이게 이제 이런 부분적으로 될 수 있는데, 계몽은 완전히 질을 다 없애버리고 형식만 남겨서 그거를 다 분석을 해서 이제 그 부분이 총체주의적이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하버마스의 비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많은 비판은, 자, 그렇게 모든 게 다 그렇다면 어디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이제 하버마스는 논문에서 그렇게 얘기됩니다. 비판의 중간점은 하나 남겨둬야 되지 않느냐. 출발할 수 있는, 우리가 어디서든지 출발할 수 있는 얘기했습니다. 아도르노의 이성 비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술의 미메시스 능력에서 밖에 없다. 개념은 아니다. 예술의 미메시스 능력. 자, 제가 이 부분은 오늘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술의 미메시스 능력, 이걸 가지고 얘기하려면 또 완전히 다른 한 번이 되고, 이 아도르노가 얘기하는 미메시스 능력,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의 미메시스론 굉장히 많이 연구가 많이 되는데, 아우에르바하르든가 또 다른 백냐민, 그런 쪽하고는 조금 많이 좀 달라요. 별도로 얘기를 좀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로는 얘기를 진행하시지 않겠습니다. 그냥 단지 예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진리 능력, 근데 예술의 진리 능력이라는 걸 굳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개념의 분석적 합리성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개념의 분석적 합리성은 아니고 다른 건데, 미메시스를 그냥 자기를 잊고 대상에 동화하는 것,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미메시스의 계보를 쭉 설명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런 논문도 봤는데, 그것도 미메시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아도르노가 예술에서의 미메시스를 얘기를 할 때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정변증법 미학이론을 집필해서 계몽의 변증법에서 시작된 이성 비판을 속개하고, 그 자기 폐쇄성, 분명히 자기 폐쇄적인 경우죠. 모든 분석은 다 토탈리테어한 총체적인 그런 것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럽니다. 아까도 이제 미리 다 말씀드렸습니다. 미학이론에서는 올바른 인식, 진리를 요구합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과정에서 아도르노는 칸트를 굉장히 수용을 해요. 그래서 칸트 쪽에서 접근하는 경우랑 부정변증법을 이제 연구하시는 철학하시는 선생님들은 해겔 쪽에서 접근하는데, 저처럼 칸트 쪽에서 접근을 하는 경우랑 해겔 쪽에서 접근하는 경우랑 논문의 결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도르노는 칸트에서 다스 슈엔의 조함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은 아니고, 숭고. 칸트는 이제 예술에서는 숭고를 논하지 않고, 그거는 자연현상, 그죠?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아도르노는 그 숭고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숭고가 프랑스 포스트 모더니즘에 가서 아주 쪼잔하게 되어버렸어요. 리오타르가 말하는 그 숭고는 좀 이제 장난감 같이 되어버려서,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는 리오타르의 숭고론 엄청나게 비판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숭고론을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도르노의 숭고론은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얘기를 있겠습니다. 지금 8시 34분이 됐다고 해서 조금 이제 계몽의 변증법과 문화산업론의 관계, 이 부분을 얘기를 잠깐 쉬고, 우리 한번 쉬고 계속해서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도르노의 그 원문을 여러 그 선생님들께 조금 이해할 수 있게, 왜냐면 너무 낯설기 때문에. 저 정말 90년대까지 아도르노 못 읽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들한테 아도르노의 원 텍스트를 좀 읽을 수 있게 출발하는데, 한 번 읽히기 시작하면은요, 그 다음에 읽힙니다. 그건 제가 경험을 한 거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 이제 선이 닿으면 그 다음에 이제 쭉, 그리고 굉장히 좀 동어 반복도 많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태제를 약간 컨텍스트를 달리해서 또 다시 설명하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는 정신이다. 하지만 그 이상이다. Das mehr. 이게 이제 독일어로인데, 정신이지만 그 이상이다. 예술은 감성이다. 그렇지만 그 이상이다. 그런 건 뭐냐면 예술은 정신과 감성의 결합체인데, 그 결합이라는 거를 그냥 이렇게 수평적으로 더하기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예술은 정신이다. 하지만 그 이상이다. 얘기할 때 쭉 얘기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예술은 감성이다. 그러지만 또 그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내용이 들어가면 이제 달라지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두 개가 서로 굉장히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변증법적인 연결, 그런 말 아주 이혈령, 비혈령으로 많이 쓰죠. 변증법이라는 얘기 아주 좋은 개념입니다. 잘 얘기 안 될 때 쓸 수 있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 선생님들께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몽의 변증법에 나와 있는 텍스트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제 두 가지가 계속되는 게 계몽의 변증법과 문화산업론, 그다음에 계몽의 변증법과 미학이론. 미학이론은 이거를 쓰고 난 다음에 아도르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사상을 나름대로 전체를 만드는 것에서 있기 때문에, 근데 앞부분에서 제가 미리 좀 먼저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빨리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베이컨을 처음에 우선 등장을 시키죠. 비스니스트 마크트라는 말인데, 이게 우리는 아는 것은 힘이다라고 굉장히 인문학적으로 설명이 들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지식의 권력이 되는 거죠. 아는 것이 힘이다 하고 지식이 권력이다라는 건 내용이 많이 다르죠. 그죠? 이제는 그 지식이 요즘에 이제 우리 이 단계로 들어섰으니까. 그래서 18세기 계몽주의, 자유주의에서 총체주의로에 나아갔는데, 이게 진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마크시스트들도 이런 이제 진보인데, 그거에 이제 권력 담당자를 바꾸면 우리가 행복한 사회로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에서 그거와 갈라지는 부분은, 그렇게 권력의 담당자가 바뀐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는 거다. 왜냐하면 이 진보가 이미, 인간의 어떤 손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테크놀로지로 넘어갔기 때문에 기술이 자기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생각이 갈라집니다. 막스주의하고 갈라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위에 군림할 수 있겠다. 이거는 베이컨이 한 얘기죠. 베이컨이 한 얘기고, 그 다음에 계몽의 진전은 물질 문명의 발달이고 세계전환계 문화염세주의가 굉장히 만연했었습니다. 1910년 1차 세계대전 때.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 많은 지식인들이 토마스 만주차도 초기에 잠깐이지만 전쟁을 찬양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물질 문명이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리는데, 옛날에 교양시민 이런 거 생각을 했을 때 이건 좀 이제 없애고 이제 다시 시작하자. 근데 그게 착각이었다라는 걸 금방 깨달았죠. 금방 깨닫기는 했지만,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게 이제 야스퍼스나 이런 사람들이 문화가 고급 문화가 많이 없어지고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그게 문제인 게 아니다라는 거죠. 무슨 가치 있는 것이 문제인 게 아니다. 그래서 그게 없어졌다고 해서 서운해하는 거 아니다. 문화산업은. 그래서 바로 테크놀로지다. 테크놀로지. 바로 지금의 기술적인 합리성이라는 건 지배의 합리성이다. 자, 우리 하면 뭐예요? 법대로 하자 그러죠. 네, 그 법이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의 얘기. 우리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뭐 다시 자세한 설명을 드릴. 그다음에 이제 규격화하고 대량 생산. 이 부분은 인류가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아도르노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주 비참한 생활을 했던 최저 수준의 최하급인들한테도 최소한의 배고픔은 면하게 해줬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더 많은 부를 가지고 간 사람들에 대한 억압.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별 볼 일 없지만 물질적으로는 나름대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배고픔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근데 그게 가능한 건 바로 규격화와 대량 생산을 통해서. 여러분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옷 입는 거 엄청 힘들었거든요. 저는 우리는 대학교 입학하면 처음에 이제 양장점 가서 옷을 맞췄어야 됐어요. 근데 그거 이제 입학식 날 입고 못 입고 졸업식 날 한번 입고 그러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패스트 패션 나오면은 옷 입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그 패스트 패션 뒤에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 또 나오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다. 테크놀로지 자체에 그 테크놀로지가 문화 부분에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 그 부분이 이제 이데올로기로 되어 있고 이게 바로 문화산업이 지배의 심리적 등가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야기론하고 문화산업론 여기에서 얘기되는 거 제가 앞에서 많이 얘기되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는데 자 여기서 혹시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실 분들은 객체를 향한 자유 여기입니다. 객체를 향한 자유. 이게 이제 아도르노 이론과 프랑크푸르트 학파 이론 대체적으로 객체 우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계몽이 모든 인간의 이제 휴머니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휴머니즘이 남을 도와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인간 중심주의로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 돼서 아까 베이컨처럼 자연 위에 군림하는 거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는 객체 우위로서 시스템에 인간이 어떤 지배를 받게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객체를 향한 자유.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도덕철학 하시는 선생님께서 훨씬 더 잘 설명을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학이론과 문화산업론에 관해서는 제가 아까 진리도 객체의 문제이도 주관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나 문화산업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론을 제기하는 것도 그 나름의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을 지닌다. 왜냐하면 예술의 자율성은 예술 개념에 대해 본질 구성적이지만 그것도 형성되어진 것이지 아프리오리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아프리오리 원래부터 그렇게 있던 것이 아니다. 예술의 자율성은 언제 나왔냐면 18세기 독일입니다. 칸트의 판단력 비판이 그거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했고요. 그 이전에 예술은 항상 권력 옆에 있었죠. 교황 아니면은 왕. 그 다음에 옛날에는 주술과 예술과의 관계 그렇게 또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예술의 자율성 부분을 얘기를 할 때 이게 예술의 자율성이 그렇게 아프리오리한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형성되어진 거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갈지 모르겠는데 아도르노의 지금 현재 문화산업론 얘기를 할 때는 문화산업이 지나치게 토탈리테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테크놀로지로 경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안티로서 자율예술을 그대로 고수합니다. 아도르노의 미학이론에서는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문화산업이 그러니까 자율예술 아니고 그거는 타율적이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거는 그것 또한 이데올로기적인 거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개가 서로 긴장관계에서 이쪽에서 얘기하는 거를 이쪽에서 서로 부정적으로 서로 의식하면서 같이 가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작품이 외적인 목적에서 벗어나면 벗어나 그만큼 더 자체의 주권에 따라서 조작된 것으로 예술은 조직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근데 말씀드리면 예술의 한 측면은 사회를 향합니다. 어쨌든 사람들한테 수용이 돼야 되고
예술가도 팔려야 되죠. 뭐 아무리 자율예술이라고 하더라도 뒤에 이제 제가 아마 베토벤 같은 경우 자기 그 작곡하는 거 엄청나게 하면서 엄청나게 또 장사도 잘했다고 그러죠. 뭐 그 얘기를 해요. 어떻게 나누어가지고 장사를 잘한다. 근데 그게 다른 점은 뭐냐면 그렇게 시장에 어떤 자신의 종속된 거를 내부의 형식으로 수용을 해서 그거를 형식 법칙으로 승화했다. 이제 이게 베토벤이 아도르노한테서 엄청나게 평가를 받는 부분입니다. 베토벤에 대해서는 굉장히 평가하는데 바로 그런 시장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들 그런 것들을 예술의 형식 법칙으로 들어드려서 저는 이렇게밖에 얘기 못하고 음악을 직접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네. 과거에는 조화를 이루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결코 일치하지 않습니다. 18세기는 좀 행복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고전 예술, 베토벤, 모차르트, 그 다음에 아마 바그너까지 그때 한참 나왔죠. 근데 요즘에 이렇게 이제 이론이 안 되는 거는 사실은 좋은 작품이 창작이 안 된다라는 것에도 원인이 있어요. 미학 이론이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게. 왜냐면 이제 그만큼 조건들이 이제 힘들어졌기 때문에 사실 미술이든 음악이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임윤찬 정말 엄청난데 뭐 이렇게 연주 이런 거는 하는데 작품 자체는 새롭게 잘 창작이 안 되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술의 과학화를 추구하게 되면 예술은 공경에 빠뜨릴 것이다.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테크놀로지의 문제를 아도르노가 경고하는 그런 예술을 얘기합니다. 자, 예술의 기능은 변화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이 텍스트를 가져온 거는 뭐냐면은 개별자의 우연성. 개별자의 우연성이 어떻게 작품의 구조와 전체에 잘 연결되느냐. 그러니까 그게 이건 모차르트구나, 이거는 베토벤이구나, 이거는 쉔베르크구나, 이거는 베르크구나, 알반 베르크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개별자의 우연성이 거기에 살아남아 있어야 되고 아까 제가 중간에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BTS가 제가 알고 있는 독일 대학 다니는 약간 인문학 하는 친구들한테서는 약간 좀 상당히 좀 생각하기 말하면 좀 끔찍스러운 그런 현상인데 개별자의 우연성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런 어떤 컨셉에 의해서 근데 이게 이제 예술의 아무리 대중문화라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한다는 건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이디 가가나 아니면은 뭐 퀸즈나 뭐 여러 가지 있었죠. 그런 사람들인 경우에는 그 개인의 개성이 무대 위에서 이제 펼쳐지는데 개별자의 우연성. 그러고 완전히 테크놀로지만 살아남는 거는 조금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자의 우연성은 물론인데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 최상급의 작품도 오늘날 사람들이 시끄럽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심리적인 것이나 인간적인 선언된 작품 그 자체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한다. 이제 점점 갈수록 예술에서도 개별자의 우연성이 문학에서는 괴테, 실러 뭐 이제 이런 쪽이고 음악에서는 모차르트, 베토벤 이런 쪽으로 그때가 정말 최전성기였고 그 다음부터는 이게 이제 개별자의 우연성이 드러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래서 쉔베르크 같은 경우에 이제 거의 수학으로 가는 그런 역이 점점 힘들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 사회가 점점 갈수록 테크놀로지에 기반을 한 사회, 산업사회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러한 과정의 최상급의 작품들은 작품 그 자체로 하여금 말을 하게 만든다. 물화라고 하는 것도 극단화되면 사물의 언어를 모색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변증법적인 전복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게 문학에서는 카프카의 작품을 이제 아도르노가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합니다. 카프카의 변신 같은 거, 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의 소외, 뭐 이렇게 얘기되는데, 그 정도 심리학적이거나 뭐 산업사회,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카프카의 변신에서 나오는 그런 그 갑축류가 왜 등장하느냐? 그거는 아르카이칸, 태고의 형태로 돌아가서 완전히 물화된 상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물화된 상태가 현재의 조작 가능한 테크놀로지에 대한 완전한 안티테제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프카로는 상당히 다시 좀 그 재평가 될 그런 필요가 있어. 그 극단화되면 사물의 언어를 모색하게 되고 그와 같은 것은 인간의 감각적 요인의 우월성으로 인해서 소멸된 자연의 이념에 잠재적으로 접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극과 극은 통한다라든가 변증법적인 전복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카프카의 그 갑축류로의 변화, 그다음에 뭐 카프카 뭐 이상한 일 많이 일어나잖아요. 뭐 이렇게 저기 참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중간 어떤 지점에서의 인간적인 내용을 작품에다 잡는 일이 이제 불가능해졌다라는 걸 카프카가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카이칸, 최고의 그 원시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작품들이다라고 이제 아도르노가 그 평가를 하게 됩니다. 어떤 것을 지시하는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의 영역으로, 그러니까 뭔가 지시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언어나 형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에 대한 근래의 가장 중요한 본보기로는 아마 파울 클레이 작품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는 한편 테크놀로지적인 입장을 지닌 바우하우스의 구성 요인이었다. 그래서 제가 파울 클레이 작품 좀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이제 겨울 풍경이에요. 여기 가면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겨울에 이제 여기 오면 이제 완전히 지시되는 내용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그냥 여러분들 파울 클레이의 작품 중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게 그 앙겔루스 노브스, 거기도 보면은 굉장히 기하학적인 그런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것도 이제 그렇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여기다 어떤 지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 대상 자체가 문명의 그런 우리가 조작 가능하고 테크놀로지적으로 변환 가능하고 이런 거에 대한 안티테제로서 그 자체로서 사물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사물화가 극단화되면 또 다른 그런 식으로 이제 아도르노의 레토릭이에요. 아도르노 책을 읽다 보면 계속 그런 방식으로 진전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산업과 자율예술은 이제는 제가 저의 언어로 진지한 예술을 자율예술이라고 바꿔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기 자본주의에서 가벼움과 진지함은 변증법적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서 기분풀이나 가벼운 예술 그 자체는 타락의 형식이 아니다. 누군가가 이들을 수사한 표현에 대한 배반이라고 운명한다면 그는 사회에 대해서 어떤 환상을 이걸 어떻게 없애냐. 그죠? 못 없앱니다. 저도 가끔 러브스토리 보면서 울어요. 그런 시간 없이 어떻게 지냅니까? 그리고 의사들도 울어라, 그러면 이제 영화 보고 울어라, 이런 얘기 한다고 그러는데, 이걸 그냥 순수한 표현에 대한 배반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현재 사회를 이해를 못 하는 거다. 그죠? 시민예술의 순수성이란 처음부터 하층 계급을 배제시킨 대가로 얻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건이 그렇게 향기롭지 않았어요. 엘리트. 그러면서 이제 그때 한참 정말 우연한 시기에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자율예술이 한때 그렇게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던 적이 있었고, 그건 독일에서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있었어요. 그 시절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유럽인으로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자율예술은 가벼운 예술을 그림자처럼 계속 따라다닌다. 두 개가 같이 갑니다. 두 개가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율예술에서 어떤 에밀리아 갈로티 같은 이런 여성이 나와서 이제 한때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헐리우드에서 그거 받아가지고 상품화로 쓰고 또 거꾸로도 되고 이렇게 따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건 문화산업하고 대중문화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자꾸 문화산업하고 대중문화하고 똑같은 걸로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중문화는
문화산업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이다. 사람들 사이에 자발적으로. 그 다음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예술 앞에 대중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특히 아도르노나 이런 독일, 유럽 쪽에 그 얘기를 하면 예술은 개인의 주체성 형성, 칸트의 판단력 비판, 엄청나게 그 이전의 모든 칸트가 철학만을 그렇게 정리를 한 게 아니라 그 이전의 예술 논의 같은 것들도 다 정리를 해서 판단력 비판이 순수이성 비판하고 신천이성 비판을 하나로 통일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예술은 개인의 주체성을 형성을 하는 하나의 계기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스라는 말하고 쿤스트라는 말은 연결시키면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래 메스 문화는 되죠. 문화는 그게죠. 입니다. 그래서 쿤스트 피어 폴크 이런 말을 한두 번 써요. 한두 번 쓰는데 메스쿨 이거는 안 씁니다. 메스라는 말은 거의 안 나와요. 한 번쯤 나오나 말아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의미에서 아마 대중예술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때는 영어도 팝 아트죠. 메스 아트가 아닙니다. 이 팝이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개개인들이 좋아하는 많은 개개인들이 좋아하는 얘기예요. 팝하고 메스하고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좀 용어를 이렇게 사용을 하면 논의를 진전을 시킬 수가 없어요. 뭐가 문제가 되는지가 부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조금 제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거에 대한 아도르노 자신의 얘기가 있습니다. 문화산업이라는 용어는 아마도 호르카이머 내가 계몽변증법에서 썼는데 이거를 처음에는 대중문화라는 사용했는데 이는 우리를 문화산업이라는 용어로 바꿨습니다. 매스컬처라는 말을 쓰다가 문화산업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였는데 이는 대중문화라는 말 때문에 대중으로부터 자생적으로 산출된 문화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무리 얘기하듯이 역길로 가건 저열하건 어쩌거나 그건 어떻게 부정을 해요? 근데 그거하고 본인들이 지금 테크놀로지에 포섭된 문화산업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그래서 대중으로부터 자생적으로 산출된 문화, 즉 민속문화의 현재적 형태로 이해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문화산업이라고 다 고쳐 썼다. 처음에는 그냥 본인들도 그렇게 썼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다 고쳐 썼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제 손이 좀 안 간 부분이 있어서 메스라는 말이 제가 기억에는 한 번쯤 아직 남아있는 것 같고 어떠다가 쿤스트 피어 폴크라는 말도 나오기도 했는데 이게 나중에 63년에 본인들이 하도 사람들이 대중문화하고 문화산업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걸 이렇게 언명을 했어요. 우리나라 이론하시는 분들이 왜 이걸 안 읽는지 조금 의아합니다. 대중문화는 원래부터 있었어요. 지배층의 규범 문화하고 반대되는 제도권 밖의 문화. 그렇죠? 쟁점은 구술구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나중에 본격 예술로 변환이 되죠. 호메로스의 서사시라든가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이라든가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대중문화는 자생성이 특징인데 이제 그러니까 왜곡이 가능하고 우리나라 옛날 판소리나 이런 데 보면은 좀 듣기 어려운 부분들 요즘에 듣기 어려운 내용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문화산업은 자본주의 생산 방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본 증식의 요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본 증식이라는 거는 이제 또 있을 수 있는 건데 아도르노하고 호르카이머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다른 기대를 상품화한다. 문화라는 거는 우리한테 어떤 다른 방식으로 충족감을 줘야 되는데 이걸 상품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도르노가 문화산업론을 썼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량 유통을 위해서 문화적 욕구를 균등화하는 것, 욕구를 분출하는 것, 섹슈얼리티의 분출, 아도르노 반대하지 않습니다. 아도르노가 여러분들 알고 있듯이 여학생들한테 모진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신문사에 가서
그 인터뷰를 하는데 제일 화를 냈던 게 뭐냐면 내가 언제 성적인 터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적으로 그렇게 얘기했느냐. 나는 굉장히 자유롭게 얘기를 했다. 근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식의 행동을 하느냐.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뭐 아도르노 스스로도 좀 자유롭게 살았죠. 그건 그 당시에 어떤 문화적인 아도르노만 자유롭게 산 건 아니고 그레텔도 자유롭게 살았대요. 물론 이제 남자니까 아도르노가 훨씬 더 기회가 많았겠지만 그 조교 당시 했던 조교의 말에 의하면 그레텔도 다른 남자 있었다. 뭐 그런 얘기를 그 당시의 문화라고 저는 이때쯤 휴식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상 이렇게 돼서 다른 기대라고 뭐냐 하면은 교양시민의 등장. 이게 이제 유럽에서 18세기 독일에서 경제시민, 정치시민, 교양시민 이렇게 얘기하는데 경제시민은 생산력을 산업화 통해서 영국이 출발이었겠고 정치시민은 이제 프랑스 혁명으로 한 시도아행 그 다음에 빌둥스베르거. 그래서 이 빌둥스베르거가 이렇게 낸 독일의 18세기의 어떤 문화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학자들도 비정형화된 사회적 기관. 왜냐하면 독일의 그 문화나 박물관, 미술관 좀 엄청나거든요. 유럽에 다 그렇죠. 그게 18세기, 19세기에는 일정하게 사회 통합의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특히 독일에서는 문학이 그런 사회 통합의 역할을 했어요. 지금도 조금 아직도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연구를 그쪽에 하게 되면 그래서 문학과 철학의 결합 아까 말씀드렸죠. 근대 영역들의 분화, 공생활과 사생활의 분리, 그 이전에 베르사유 궁에 침실하고 그 베테 바이마르에지 이 집을 하게 되면은 사생활이 완전히 분리되는 공생활과 사생활의 분리. 이 분리가 정치와 종교, 경제와 정치 이거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근대로 오면 사생활. 옛날에 귀족들은 사생활을 숨기지 않고 그냥 이 베르사유 궁 침실은 어느 귀부인을 오늘 왕의 침대에 올리느냐라는 그게 그 정치인들의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바이마르 이쪽 18세기에 오면은 이게 달라지고 이 부분이 바로 정리한 사람이 하버마스 근대성 미완의 기획. 이라고 하는 거. 이 얘기 여러분 들어보신 부분들 계실 테고 안 들어보신 분들 한번 보시면 이거는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하버마스의 특징은 옛날에 진행되어 온 이론적인 결과들을 정리를 참 잘해요. 너무 쌈박하게 정리를 잘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버마스의 그 개인적인 이론에 대해서는 별로 신빙 안 하는데 의사소통 행위 이론 이런 거는 별로 아닌데 정리를 이거는 옛날에 있던 그 얘기를 여기에서 제가 얘기하는 게 예술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부분입니다. 과학, 도덕, 예술 세 가지로 분화되었다. 그죠? 이게 이제 근대성 미완의 기획이라는 하버마스의 굉장히 짧은 논문이에요. 그 논문에서 얘기하는 건데 굉장히 중요하죠. 체계가 생활세계를 식민화했다. 이 얘기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술의 독특성은 위에서 얘기했듯이 보세요. 실체적 이성이 분화된 하나의 조각입니다. 그런데 예술은 어디하고도 깊이 관련되어 있냐면 생활세계에도 깊이 관련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 부분의 이중적인 그 부분을 있기 때문에 아도르노도 계속 하버마스는 생활세계가 체계를 이렇게 좀 인간화해야 되는데 하버마스는 이제 법 쪽으로 해요. 도덕이나 법 이쪽으로 하는데 아도르노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술로 이거를 어떻게 좀 고착화된 그걸 좀 바꿔야 되나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건데 그거의 그 이유는 예술이 이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술이 이런 역할을 하버마스의 공론장애 구조변동이라는 이런
텍스트를 나오게 하게끔 한 독일의 전통이 있어요. 독일의 문예공론장이라고 해서 이게 그 바이마르 공화국 안나 아말리아의 그 전형 모임인데, 여기 보면 괴테가 세 번째 있는 사람이고, 저 뒤에 혼자서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이 헤르더라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말리아 백작 부인인데, 이 사람이 이제 괴테가 그 바이마르에서 재상을 했을 때 그 아우구스트 공의 어머니이죠. 엽서는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거기 한번 초대를 받은 사람이 갔다 와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그 감동을 해서 이런 그 글을 남겼는데, 아말리아 백작 부인이 자기 있던 그 부분에서 누가 하나 책을 썼다 그러면 이제 초대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럼 거기서 같이 이제 얘기하고, 이제 상설 멤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초대하는 그런 사람들 갔다 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에서 여성과 신분제가 완화되었다. 신분제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독일에서는 이제 혁명도 안 일어났고, 그다음에 프랑스에서 이제 뭐 그렇게 혁명을 했는데, 오히려 신분제가 완화된 거는 프랑스보다는 독일이에요. 프랑스는 아직까지도 없어지지 않았다 그러는데, 여기서 괴테나 헤르더나 귀족들이 아닙니다. 나중에 근데 자기는 받기는 했죠. 그러니까 이제 유명한 사람이 뭐예요. 그리고 아까처럼 그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젊은 베르트르 슬픔을 읽었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그전에는 이렇게 어떤 공론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등장을 하지 않았는데, 이때 이제 이렇게 뭐 나름대로 이렇게 옷을 갖춰 입고, 남녀가 옷을 갖춰 입고 모여 앉아가지고 같이 서로 얘기하고, 이런 때. 이 20세기에 와서 뭐 이게 신화다라는 뭐 이런 이제 최근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18세기 문예살롱의 형태로 소규모 독서 모임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고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대학가 주변에 이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문학 작품을 읽고 같이 얘기하고, 근데 이게 스터디하고는 조금 다르게 굉장히 느슨하게 모여서 뭐 일상 얘기도 하고 좀 뭐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심은 작품에 대한 얘기하고 예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독일 그 대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깊이 만연되어 있는 거 보면, 그게 뭐 신화 형태로 옛날에 있었든 어쨌든 아무튼 아직까지도 그게 그리고 20세기 초 그 팬데믹 이전에 베를린 중심으로 대거 등장을 해가지고 디자이트지에서 굉장히 놀라워하는 그런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베를린에서는 약간의 그 입장료를 내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문예살롱이 한때 굉장히 번성했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 팬데믹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독일에 별로 안 가서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낭만주의에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했던 여성 문필가들이 있거든요. 그 문필가들의 그 출생지 이런 데 이제 저기 산골 같은데 뭐 그런 데에 또 이제 나름으로 생기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베를린에서는 입장료를 조금씩 내는 그런 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안 넘어가네. 18세기 그 살롱을 얘기를 하자면, 영국은 정치공론장으로 얘기를 합니다. 토리당과 휘그당이 모여서 이제 카페하우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건 거의 이제 19세기에 정말 왕성하게 돼서, 하버마스는 자신의 공론장의 구조 변동을 얘기를 할 때 영국의 이 정치 공론장을 상당히 모델로 삼아요. 이걸 중심으로 얘기하고, 그 이전에 독일에 있었던 문예공론장은 그 전사로 18세기에 잠깐 있었던 거다라고 이제 자기 얘기를 뭐 하는 그런 살롱 얘기하고. 근데 이제 21세기 우리도 요새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좀 뭔가 공론장이 생기기도 하는데,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나누어졌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연결하는 부분이 살롱이 했습니다. 제가 아쉬워하는 거는,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이 선비 문화, 그러니까 선비들이 난도 치고 예술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자신의 덕성을 향한 군자로서 뭐 이런 거고, 유럽식의 그런 어떤 독자적인 형태로서의 자율예술로 좀 발전을 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술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얘기할 때 그래서 자,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살롱이라는 거, 이걸 통해서 내면 세계가 등장을 했다는 점입니다. 중세까지는 이 내면 세계라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살롱이 등장을 하면서,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거에 대한 패러디인데, 살롱 이렇게 이제 2시간씩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만나서 그냥 이제 인사하고, 그 다음에 주빈이, 아말리아 공작 부인이니까 정치 얘기 뭐 어디 누가, 방문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백작 부인이 어디 갔다 뭐 여기 조금 하고 뭐 주연 얘기도 조금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자연베르트의 작품이나 이제 작품이나 누구 초대하면 작품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뭘 먹어요. 조금 뭘 먹고, 그래서 이제 타펠룬데라고 하는데 뭘 좀 먹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각자 자기 일을, 제각기 자기 일을 해요. 여기 아말리아 공작 부인은 이렇게 그걸 잘했대요. 데생을 해서 작품 많이 남겼어요. 그다음에 여기가 괴테인데 뭐 자기 뭐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헤르더인데, 이 헤르더는 당시에 불멸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집필 중이었대요. 그래서 불멸이란 무엇인가 뭐 이렇게 각자 자기 생각을 하면서 모여 앉아가지고 이런 저녁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런 전통이 있었다. 그래서 시민사회의 자율예술은 개인이 시민으로 인격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그런 자기 세련을 하는 그 과정. 이 그림도 잠깐 보시면 그냥 일반적인 가정입니다. 배고픔의 흔적은 조금 없죠. 그렇지만 잘 사는 집도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음악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 공부도 가르치고 이러면서 하는 이런 자기 세련의 이런 과정에서 예술, 그다음에 작품도 읽고 뭐 음악도 하고 그런 형식이 생겼다. 근데 이제 예술의 위기가 등장을 합니다. 19세기 말부터 시작이 된, 그래서 아방가르드 정신으로 예술하고 현실하고의 경계를 넘어서려는 이런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의 변화가 더 크다고 얘기하죠. 말레비치가 굉장히 좀 이제 특이한 경우인데, 말레비치가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그 스탈린이 집권을 하면 굉장히 혁명을 위해서 정말 신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럼 스탈린이 집권을 하면은 말레비치를 우대를 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오히려 탄압을 했대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아니 내가 그냥 정치로 하면 되는데 말레비치 뭐 너같이 그렇게 예술로, 그러니까 말레비치는 정말 그 흰 바탕의 흰 사각형, 그다음에 검은 사각형,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나로 만드는, 그다음에 태양의 정복 뭐 이런 작품, 그걸 왜 네가 하냐? 내가 정치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스탈린이 탄압을 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조건의 변화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자, 아도르노의 계몽의 변증법에서 얘기하는 거는 계몽이 대중을 기만을 하는 거지 대중문화가 기만을 하는 게 아닙니다. 대중문화는 그냥 대중문화예요.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몽이 행복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주지 않고 테크놀로지의 총체적인 지배를 통해서 기만을 가져옵니다. 그건 뭐냐면 문화에 대한 색다른 기대를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균등화시키기 때문이다. 대중문화가 기만이 아닙니다. 대중문화에 대한 개념 좀 정말 이거는 수정이 되어야, 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다음 단계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어쩌자는 거야. 그래서 대중문화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거는 학자가 할 얘기가 아니죠. 어떻게 대중들이 하고 있는 일을 뭐 없애요? 안 됩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대중문화는 우리에게 숲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술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분열된 삶을 살아가는 시민에게 자기 회복의 기회를 제공한다. 자, 이제 그 대중문화는 이제 대중문화로 두고, 이제 아도르노의 입장에서는 미학 이론을 계속 쓰는 게,
18세기, 19세기에 그런 일을 했었다. 우리 계속해서 그거 좀 어떻게 살려보자.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제 왜 그게 필요하냐면은 분열된 삶을 살아가는 시인에게 자기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게 바로 예술이다. 이거 어떻게 좀, 그래서 그거는 이념일 수밖에 없죠. 현실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20세기의 예술 중에 어떤 것들이 그렇게 하는지 저는 좀 그러니까 비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건 이제 이념의 지위로 올라가는데 예술이 작품 창작이 안 되는 거는 정말 사실이고, 그래서 수행성이라고 한참 이제 우리나라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할 때 요즘에는 좀 없어졌는데 작가가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내가 참여한다라는 의미에서 나도 거기에 구성원이다. 왜 미술가만 하는 독자만 아니야. 우리 독자도 참여한다라는 입장에서 뭐 거기 가갖고 자기가 무언가를 더 하나 집어넣어서 완성시킨다. 그런 거는 예술에 대한 약간 좀 아도르노식의 이해와는 그런 수행성의 미학은 그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한다라는 그건 오히려 계몽이 가지고 있는 베이컨의 입장하고 같고, 예술은, 숭고, 그거에서 분열된 나를 재통일하는 이런 걸로 하는데, 요즘의 예술 중에 어떤 게 그런 걸 하는지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성장기에 옛날 독일 작품들을 봤기 때문에 독일 문학은 이제 가끔 뭐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카프카의 작품을 보면서는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꼰대 세대니까 그걸 이제 학생들한테 똑같이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념의 지위를 자기 회복의 구체적 방안을 우리 모릅니다. 뭘로 회복할까요? 선거 여러 번 했는데 안 되죠. 그 다음에 정치와 연대, 이것도 이제 정치와 연대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예술의 정치화는 스탈린주의로 됐었어요. 이게 바로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라는 러시아 소설인데, 이게 영화도 있거든요. 근데 영화도 제가 봤는데 영화는 상당히 완화된 상태로 되는데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라는 소설을 보면 진짜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혁명기에 소년이 그 혁명에 참여하면서 온몸이 다 망가져요. 손발 나가고 눈도 나가고 다 나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명에 헌신을 하는 겁니다. 독일에서는 막 정말 학을 띠죠. 이게 바로 예술의 정치화. 이렇게 얘기되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그런 정치와 연대 많이 얘기하는데 그 전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얘기를 해봐야 되는 그런 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디세이아 12장 이거는 뭐 여러분들께서 많이 하기 때문에 자. 개념에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계몽은 자유를 자기 유지의 추구와 혼동하는, 자기를 유지하는 게 마치 자유인 것처럼 살아남는 거. 오디세우스 같은 경우는 예술을 향유한 게 아니죠. 그냥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예술은 그냥 고통만 줬고요. 이제 그걸 요즘으로 갖다 놓으면 우리는 이제 이러고 앉아서 콘서트홀에 가서 나중에 이러고 짝짝짝 박수만 친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비유는 그렇게 네. 그래서 개념의 정지는 허위가 들어설 수 있고, 그래서 사유를 포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도르노가 미학 이론을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예술은 정신이면서 그 이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뭐냐 하면은 개념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념은 계속 같이 가야 됩니다. 플러스 알파예요. 개념을 포기해서 그냥 개념을 느슨하게, 그 다음에 그 사이로, 사이의 철학, 뭐 이런 거는 이제 아닙니다.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아도르노의 이론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특히 미학 이론,
같은 거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사유를 포기함으로써 계몽은 그 자신의 실현을 체념했습니다. 사유를 포기하면 안 되고 예술도 개념으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이어야 한다. 계몽의 정합성을 따지는 거는 철학에서 하고 예술은 개념의 정합성 플러스 알파다. 그 알파는 뭐냐? 그거는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자기 욕구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느냐. 자기 욕구의 활성화를 통해서 자기가 다시 주체로 재정립되느냐. 이거는 정말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미학 이론을 읽는 게 조금 버거운 게, 유럽의 예술 작품들을 가지고 자꾸 이제 예를 드니까, 저도 읽을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알고 있는 부분만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도르노 계몽의 변증법도 그렇고요.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차례대로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시지 마세요. 그냥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넘기세요. 넘기고 한참 가다가 보면 중간에 이렇게 이해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 이해하시고, 왜냐면 이거 더 단상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앞뒤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 못 하시는 거는 달리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유럽의 문화적인 배경, 이것이 이제 우리들한테는 좀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오랫동안 이제 그쪽 부분에 있었으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오늘도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었던 거고요. 제가 학생들한테도 얘기할 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겨라. 넘기고 뒷부분에, 왜냐하면 이 텍스트 자체가 이렇게 기승전결로 철학 테스트처럼 논리적 정합성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아도르노 스스로도 특히 부정변증법 같은 경우는 그 부정변증법의 어떤 한 규절을 따서 그거의 진리가를 한 저울에다 놓고 책 전체의 내용의 진리가를 저울의 양쪽으로 놨을 때 그 진리가는 동일하다. 그랬어요. 한 부분, 단락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책 전체를 이해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좀 과장이기는 하지만 자신들의 글 쓰는 테크닉 자체가, 그래서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논문, 서론, 본론, 결론, 이건 폭력구조다라고 얘기합니다. 서론에서 얘기를 하고 그 서론에 맞는 본론을 쭉 한 다음에 결론을 쓰는데, 논문 그렇게 쓰죠.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거 떼어버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 다시 잡아가지고 결론 만들어서 다시 뒤집어 엎죠. 서론 다시 써요. 그건 폭력구조다. 아도르노의 텍스트는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띄어서 특히 이제 미학 이론 같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는 예술 작품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런 걸 이렇게 섭렵하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조금 제가 오디세우스 요거까지만 하고 이제 끝내기로 하죠. 오디세우스가 실패를 한 거는 자연지배를 통해서 자기 유지를 달성하였으나 죽음과 마찬가지로 행복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행복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과거를 진보의 자료로 활용하는 대신 살아있는 것으로 구제하려는 충동은 과거의 삶에 대한 기술로서의 역사도 포함하는 예술에 의해서만 지나간 과거. 오디세우스 부분은 한 번쯤 읽기 시도해 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오디세우스의 신화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개로 분할이 되는 것이 과거를 잊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인데, 이제 이 과거는 나한테 없는 거예요. 그러고 새로 이제 정보만 남게 되는, 그렇게 돼서 자기를 이제 단절시키는, 그래서 자기가 분열되는 이런 방식으로 되고 있다. 지금 시간이 좀 지났는데 감성의 자발성 프루스트 요거는 조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 집에서 이제 뱅테유 소나타 악절이구나 듣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고 뱅테유 소나타 악절이라고 자기는 이제 안 들으려고 했는데 이게 울려 퍼지자마자
이게 개념에서 예술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작품을 들었을 때 그 작품과 관련되어 있던 자기의 과거가 자기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나는, 자기는 그거를 개념으로 묻어두려고 그랬었는데 오디세우스는 이제 그 저기 뭐냐 키르케 아니죠 뭐냐 세이렌 지나왔으니까 나 살아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뱅테유전학다 이걸 보면서 자기는 그때 이건 이제 잊어버리려고 했는데 음악이 연주가 되니까 그 시절이 살아났다. 이게 이제 예술의 그 기능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문화산업하고 예술과의 관계 이거에 대해서 조금 두서없이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시간도 이제 많이 되고 그래서 제 얘기는 여기서 끝내기로 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와주신 분들, 그 다음에 또 인터넷으로 접속하신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리고요. 또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김희경 장학재단 관계자분들께 모두 사실 우리의 이 만남 자체도 문화산업이죠. 네, 이게 문화산업인 거예요.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사람들 모이게 하고, 그런데 이제 그 문화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들이 있는데 그 측면 중에서 이제 테크놀로지가 자꾸 우리의 그 내부의 심리적인 정서적인 부분까지도 이제 그 질을 없애버리는, 양만 남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도르노가 분석한 문화산업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